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브랜딩이라는 말이 최근에 와서 공간, 스페이스까지 영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이제 제안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란 말을 유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브랜드란 말은 to burn, 즉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이 소나 말 같은 그런 가축에 대해서 어떤 그 주인이 소유권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소는 혹은 이 말은 본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낙인의 어떤 인두를 찍던 그런 모습,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브랜드란 말은 소나 말 등 가축에 찍던 낙인의 인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브랜드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인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란 말이 브랜드라고 하는 그 인두가 소나 말 등 가축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죄수라든지 혹은 노예 뭐 이런 사람한테도 이 인두가 적용돼가지고 사용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그 노예의 주인이 이제 주인의 이름을 이제 넣어가지고 본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은 사실은 팔려 나갈 때마다 그 인두를 지우고 또 새로운 인두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브랜드란 말은 소나 말들 가축에 찍던 낙인의 인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보다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나 말과 같은 그런 가축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어떤 그런 포도주라든지 그 포도주를 담기 위한 오크통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인두를 통해 가지고 글자를 새겨 넣음으로써 이것이 본인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위스키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와 말과 같은 그런 가축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보다 포괄적으로 많은 상품의 낙인, 즉 브랜드라고 하는 인두를 찍는 과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에 굉장히 어떤 특정한 물건을 잘 만들거나 다루는 사람의, 즉 장인이 만드는 상품을 표시하는데 인두, 즉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장인의 숙련도에 따른 상품이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특정한 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 장인이 만든 그런 스킬에 의해서 가치 표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때 작용하는 일종의 신용. 즉, 예를 들어서 글쎄요, 어떤 브랜드를 한번 대볼까요? 구찌라고 하는 그런 가죽 제품을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어떤 가죽 제품의 큰 브랜드로서 이제 작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구찌라고 하는, 상품을 사면은 절대로 하자가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이 신용을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품이 고도화돼서 그 고도화된 상품을 만든 장인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낙인, 인두로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이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암묵적인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성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감성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상품 사용자에 대한 클래스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즉,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인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에르메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에르메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이라고 꼭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역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언가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머리로 무엇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마음의 공감을 갖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산업시대 때는 제품의 속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품의 속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정보시대에 와서는 산업시대에 이미 어떤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어떤 상품의 기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보 시대로 이제 가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제품을 체험한다라고는 보다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의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번 슈미트라는 사람은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의 상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 비즈니스 모델과 차이나는 독특한 그 무엇을 브랜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독자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문화는 고객의 마음과 공조가 될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브랜드를 가지고 결국은 고객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루카스 페레스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데포르티보 라 코르냐 그 축구팀에서 시작했죠. 근데 지역 연고팀이기 때문에 이 루카스 페레스는 당연히 데포르티보 그쪽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데포르티보를 이제 그 추앙하게 되었고 그 팀의 어떤 그 서포터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축구 선수로 유명해지면서 지역 연고팀인 데포티보 라코르나 FC, 그러니까 스페인 일부 리그죠.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아스널 FC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죠. 그 팀으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하는 게 다 계속 팀들이 계속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못하면은 2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못하면은 3부 리그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와 같이 아스널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본인의 원래 팀이었던 데포르티보 라 코르나 FC 같은 경우는 스페인 1부로부터 2부 리그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3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스 페레스는 본인이 이제 몸담았던 지역 연고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는 데포르티보 라 코르나 현재 이제 3부 리그에 있는 이쪽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루카스 페레스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믿어왔던 지역 연고팀에 관한 브랜드 가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데포르티보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멋진 이제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터 랜더라는 사람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에서 창조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은 고객은 브랜드의 다양한 이미지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탐색하게 되고 탐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가 시각화될 때 디자인은 비로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브랜드로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고객의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인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소비자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자극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기능적인 기술이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기업의 재정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판매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판매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first impression, 첫 번째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공간과 연계가 되면서 공간 중심의 인간의 체험과 경험에 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판매 및 서비스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외에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모두 합쳐져서 공간 중심의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간 브랜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통해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통한 비즈니스의 인상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인상을 통한 브랜드의 가치 경험을 확장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또한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역까지를 포함합니다. 공간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경험된 가치와 공간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경험된 가치와 매력이 방문객의 무의식을 통해 비즈니스의 가치로 저장되고, 최종적으로 향후 구매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느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즐기게 되고, 이 즐기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즐기는 이 과정들은 공간 브랜딩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고객의 공간적인 브랜딩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와의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고객이 공간 유희를 통해 일상의 결핍을 채우고 브랜드와 동기화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신경학자 도널드 칼레 같은 경우는 이성은 결론을 낳지만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실질적인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매 행동의 모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선택 시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만 결국은 본인의 욕망을 담는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빈번한 예로 애플의 투명한 매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플의 어떤 그 브랜드 스페이스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투명한 공간을 만들었을까를 따져보면은 1990년대 초반에 애플이 투명한 아이맥을 이와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보여주고 싶지 않냐한 기계 내부를 보여줌으로써 이 애플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또 현대가 매장 대신에 정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의도라고 하는 백화점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지역에 백화점을 만들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넓이의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원 대신에 여기에 매장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현대는 그 대신에 사람들을 일단은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어트랙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모으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만드는 작업이고, 현대는 결국은 도심 속의 녹색 오아시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로 연결된 테이블에서 일을 하는 공간적인 인상을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어, 이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일상을 정돈을 시키고 기본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것들을 구비하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죠. 즉, 양질의 상품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무인양품 자체의 기업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닥터 자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화장품 회사죠. 근데 이제 화장품 용기를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이와 같이 갖다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작품, 상품들이고요. 서울 상상나라에서 어떤 어린이들의 그 취향을 저격해서 복합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쓰는 그런 교육적인 과정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로컬라이즈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로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수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스타벅스가 전통 그 공간 구조에 스며들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청사초롱, 홍사초롱, 이런 그 이제 그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랭키 테일러라고 하는 굉장히 그 프랜차이즈인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홍콩에 어떤 로컬라이즈 돼가지고 이제 매장을 여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도 지방색을 굉장히 따라가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글자 문화, 문체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풋러커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건 이제 뮤직 라이브러리죠. 현대 카드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현대카드라고 하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무엇 때문에 음악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역의 맥락과 함께하는 공간 브랜딩을 하는 일들,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커피의 맛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같은 예죠.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윗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측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동차의 면을 각각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동차도 쇼룸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상세하게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그 스튜디오죠. 현대자동차 스튜디오가 일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현대자동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이죠. 자, 무신사를 잘 알고 있죠. 옷가게라고 생각하는데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홍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침 오픈을 하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패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무신사는 전체 공간의 4분의 1만 매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신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장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신사 테라스 홍대에서 이달의 소식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4월 7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1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해서 그래픽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시도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신사 상품 혹은 무신사 브랜드하고는 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죠. 보다 포괄적인 인터레스트를 제시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사를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과정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로서 퓨전 재즈 밴드 만동의 공연을 한다든지, 디자인의 일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 출판 기념 북토크를 한다든지,
원단의 텍스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루엣을 선보이는 컨템포러리 이지웨어 브랜드. 그다음에 뭐 김경철, 김어진, 권준호가 진행하는 타임별 도슨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더스케이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현재와 미래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는 이제 체험단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체험단은 뭐냐면 꼭 패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원서를 내면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걸 제안하게 되면 제안을 한 과정 속에서 뽑은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월 2회, 무신사에 대한 그 블로그 포스팅을 월 2회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월 4회 이제 무신사 스튜디오에 대한 인스타그램을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경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어 오피스, 앞에 보이는 이런 오피스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촬영 스튜디오나 워크룸, 회의실 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문제는 24시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무신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자판기를 이제 흉내낸 어떤 그런 이제 모습도 있고, 자, 무신사의 그 내용들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